저는 올해 74이 된 정순자라고 합니다. 33세 남편을 사고로 먼저 보내고 두 아이를 홀로 키우며 평생을 살았지요.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 장사를 하고 저녁에는 학교 청소 일을 다녔어요. 두 손이 늘 거칠었고 하루에도 몇 번씩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아이들 앞에선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울지 않아야 해. 그래야 애들이 무너지지 않아. 그런 마음 하나로 버티며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힘든 순간마다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말이에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 괜찮아? 라고 물으면 항상 환하게 웃으며 괜찮다.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튼튼해 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딸은 간호사가 되었고 아들은 중소기업에서 차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지요. 엄마, 이제 쉬셔야죠. 하며 노후를 생각해 준 겁니다. 저 역시 오랜 꿈이 있었습니다.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며 정신없이 달려온 세월, 틈틈이 텔레비전에서 보던 실버타운의 모습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았지요. 언젠가 나도 노년의 실버타운 같은 데 들어가서 마음 편히 살아봐야지. 그게 제 꿈이었습니다. 뉴스에서 보던 고급 실버타운, 수영장에 피아노 연주가 흐르고 햇살 좋은 정원에서 차를 마시는 그런 곳. 넓은 라운지에서 품위 있는 어르신들이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언젠가 저도 그런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현실이 된 겁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들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딸과 아들이 얼마 전 제게 말했지요. 엄마, 저희가 조금씩 돈 모았어요. 엄마가 지금 살고 계신 집까지 정리하면 여기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버타운요. 그것도 최고급. 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 나도 그런 곳에서 살아볼 수 있는 거야? 마음 한 구석에서는 믿기지 않았고 다른 한 구석에서는 벅찬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곳은 광고로도 자주 나오는 국내 최대 규모의 프리미엄 실버타운이었습니다. 기본 분양가가 10억, 최고 15억까지도 간다는 말에 처음엔 기가 막혔지요. 하지만 아이들이 그만큼 엄마 인생을 위로해주고 싶어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고생하셨으니까 이제는 정말 편하게 지내셔야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딸의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생각해 준다니 평생을 혼자 버텨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입주 당일 저는 새로 산 연한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었습니다. 제 평생 그렇게 비싼 옷을 입고 어깨를 펴본 적이 있었을까요?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드라마 속 주인공 같았어요. 입구에 들어서자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순자 어르신 맞으시죠? 입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심 어린 미소, 넓은 로비, 조용히 흐르는 클래식 음악. 그 순간 정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제 진짜 편안하게 살아도 되는구나. 로비 천장은 무척 높았고 샹들리에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벽면에는 유명 화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소파들은 모두 고급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정말 호텔 같았지요. 그날따라 하늘도
참 맑았어요. 시설 안내를 받으며 둘러보는 동안 저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주자 전용 라운지, 헬스케어 센터, 미용실, 한방치료실, 갤러리룸까지, 심지어 영화관까지 있었습니다. 와, 이건 진짜 호텔이네요. 입주자 중 한 분이 제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여기선 밥도 세끼 다 나와요. 운동도 시켜주고 간호사도 있고. 우리 진짜 대접받으며 사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마음 놓고 웃었지요. 이제 정말 편할 수 있겠구나. 평생을 남의 뒷바라지만 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대접받으며 살 수 있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제 방은 15평 정도의 크기였는데, 혼자 살기엔 넉넉한 공간이었어요. 침실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고, 작은 부엌과 화장실도 깔끔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창으로 보이는 정원 풍경이 일품이었어요. 점점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저보다 먼저 들어온 박 여사님은 시집살이 무섭게 했던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고, 김노인 어르신은 평생 교편을 잡다 은퇴하신 분이었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쓰셨지요. 모두들 제2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박 여사님이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다 말했습니다. 여기서 살다 보면 잊혀졌던 내가 다시 살아나요. 예전엔 그냥 남편 뒷바라지만 하며 살았는데, 이젠 나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참 좋았어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매일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고 정원 산책길을 걷고 가끔 문화 프로그램도 듣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어깨에 얹혀있던 지난날의 무게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는 것 같았지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뭘 하며 보낼까 하는 여유로운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전엔 눈 뜨자마자 오늘 할 일들이 머릿속에 가득했는데, 이제는 정말 한가롭고 평온했습니다. 첫 한 달은 정말 천국 같았어요. 매일 아침 7시 30분에 깔끔한 식당에서 든든한 아침을 먹고, 오전에는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라운지에서 책을 읽거나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게 바로 제가 꿈꾸던 노후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3층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있는데 맞은편에 앉은 윤 여사님이 갑자기 손수건을 입에 대더니 몸을 움찔하며 헛구역질을 하셨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얼른 물었지요. 그러자 직원이 다가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또 그러시네요, 윤 여사님. 약 드셨나요? 또 라는 말이 귀에 거슬렸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주변 어르신들은 놀라지도 않았어요. 마치 매번 있는 일이라는 듯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를 이어가더군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누군가 아프면 달려가서 괜찮은지 물어보고 걱정해 주는 게 당연한 일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는 마치 일상적인 일처럼 지나쳐버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윤 여사님은 며칠 전에도 제가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어지럽다고 했었습니다. 그땐 단순한 저혈당인가 했는데, 그날 이후 그녀의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며칠 후엔 식당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엔 몸살기가 있으신가 보다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면 몸이 쉽게 피곤해지니까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윤 여사님 오늘 안 보이시네요. 제가 조심스레 묻자 다른 어르신이 대답했습니다. 병원에 가셨어요.
요즘 잘 못 드시더니 탈난 거겠지 뭐. 목소리는 무덤덤했습니다.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이요.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그 순간 왠지 모르게 가슴 한켠이 서늘해졌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윤 여사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고 아무도 그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어요. 마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듯이 모든 일상이 평범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후 엘리베이터 앞 게시판에 작은 안내문 하나가 붙었습니다. 고 윤 어르신 부고 안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 작은 종이를 보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날 저는 너무 놀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다고요? 그토록 쓸쓸하게 앉아있던 그분. 제대로 된 간호도 받지 못하고 말없이 자취를 감춘 그분이 그렇게 떠나셨다니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정원에서 웃으며 이야기하던 사람들조차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분의 존재 자체가 지워진 것처럼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윤 여사님의 빈자리를 떠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괜찮은지 물어본 사람은 과연 저 말고 또 있었을까요? 며칠 뒤 조용히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윤 여사님 그분 원래 지병이라도 있으셨어요? 직원은 살짝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특별히 알려진 건 없었습니다. 어르신께서 드시던 보조제가 있었긴 한데, 저희는 복약지도만 도와드려서요. 아니, 식사하다가 토하셨잖아요. 근데 병원은 왜 그리 늦게 가신 거예요? 직원은 순간 고개를 돌렸고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간호팀에서도 상태를 주시하긴 했는데 응급 상황까진 아니라고 판단돼서요. 가족도 크게 문제 삼지 않으셨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쓰렸습니다. 응급 상황이라.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그걸 판단한 걸까요? 하루도 빠짐없이 체한 듯한 얼굴로 식사를 못하던 분인데 그게 응급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식당 음식이 의심스럽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워낙 잘 나오는 식사에 감탄만 했지만 그 일이 있고 나니 입맛이 뚝 떨어졌어요. 아침 식단표에 돼지고기 미역국이라 적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한 숟갈 뜨는데 뭔가 비릿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고기도 질기고 국물은 기름이 동동 떠 있었지요. 같은 테이블에 앉은 김노인 어르신이 조용히 중얼거리셨습니다. 여긴 국에 고기가 들어가면 꼭 문제가 생겨. 예전에도 한 번 다들 설사했었거든. 예전에도요? 제가 되묻자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땐 닭이었지. 닭죽 나왔을 때였는데 10명 넘게 탈이 났어. 근데 조용히 넘어갔지. 다들 나이 먹으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 말을 듣는데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이 들면 몸이 좀 아픈 게 당연하다 생각하고 무심하게 넘겨지는 일들이 어쩌면 방치된 위험일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며칠 뒤 운동실에서 박 여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원래 활달한 분이셨는데 그날따라 말수가 줄어 있더군요. 여사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제가 조심스레 묻자 박 여사님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윤 여사님, 그분 돌아가신 거 말이에요. 네. 나도 몇 번이나 직원들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분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고, 약도 바꾸셔야 할 것 같다고. 그런데도 그냥 괜찮으실 거예요 라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어머, 그래요? 간호사도 주간에만 있고, 야간엔 거의 무인 상태나 마찬가지잖아요. 한밤중에 일나면 그냥 복도에 쓰러져도 아침에야 발견되는 거지. 그 말이 심장을 쿵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 번 화장실에 늦게까지 있었을 때 복도에 혼자 서 있던 어르신이 벨이 안 울려요라고 하소연하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이곳이 정말 안전한 공간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외관은 분명 고급지고 서비스는 정제되어 있지만 정작 사람을 돌보는 기본이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며칠 뒤 또 한 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노인 어르신이 욕실에서 넘어지셨습니다. 평소 무릎이 안 좋다 하셨는데 샤워 중 미끄러져 허리를 심하게 부딪히신 거예요. 문제는 사고가 난 뒤 응급벨을 눌렀지만 간호 인력이 부족해서 무려 3시간이나 지나서야 직원이 도착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어르신은 맨바닥에 엎드린 채 움직이지도 못하고 떨고 계셨다고 하더군요. 3시간 동안 말이에요. 저는 이게 말이 되냐며 관리사무소에 따졌습니다. 아니, 응급벨이 울렸는데 3시간이 지나서야 확인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자 관리소장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24시간 전담 간호 인력을 두는 건 불가능합니다. 응급 대응은 기본적으로 119와 연계되어 있고 직원도 최대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아니, 그럼 어르신이 피 흘리고 쓰러져도 기본은 못 해주는 거예요? 어르신, 저희는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실버타운은 복지시설이지 병원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병원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다는 논리. 10억짜리 분양가를 내고도 긴급 상황에 이렇게 외면당하는 현실. 윤 여사님의 일도 김노인 어르신의 일도 어쩌면 계약서 한 줄로 끝나는 일이었을까요? 그날 저녁 라운지에 앉아 있었는데 TV 화면에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노년층 고립, 실버타운의 그림자라는 자막이었지요. 그걸 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내가 지금 그 안에 있는 건가? 나는 정말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를 사는 게 맞는 건가? 겉으론 고급스럽고 아름다워 보이는 이곳이 속으론 천천히 사람을 무너뜨리는 공간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윤 여사님의 부고가 조용히 게시판에서 내려갔습니다. 며칠 후에는 그 자리에 요가 프로그램 안내문이 붙어 있더군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시간이 지나가는 걸 보며 저는 점점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침묵했고 그 침묵은 점점 굳은 껍질처럼 시설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잊으세요. 다 그런 거예요. 괜히 나섰다가 정 여사님만 피곤해져요. 입주자 중 몇 분은 조용히 제게 그렇게 조언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무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을
그냥 잊을 수 있다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윤 여사님의 죽음에 대해, 시설의 대응에 대해, 그리고 최근 욕실 사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고 말했지요. 며칠 후 작은 회의실에서 담당 팀장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표정은 정중했지만 눈빛은 왠지 닫혀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순자 어르신, 말씀하신 건 저희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각 상황에 대해선 내부 지침에 따라 최선을 다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는 마치 외운 듯한 말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윤 여사님의 경우 기존 병력 확인과 보호자 동의하에 외부 병원으로 이송 조치하였고 사망 원인은 병원 측에서도 지병에 의한 것이라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끝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식당에서 증상이 시작됐는데도 사흘을 방치했잖아요. 아무런 의료 대응도 없이. 그리고 아무도 입주자들에게 경과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팀장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곳은 의료시설이 아닙니다. 저희는 입주자의 기본 생활 편의를 보조하는 복지시설입니다. 의료행위는 외부 병원과 협업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야간에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야간에는 경비와 관리 인력이 상주하고 있으며 위급 시 119에 바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기본 시스템은 완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순간 참았던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윤 여사님 같은 일이 또 생겨도 같은 방식으로 넘어갈 수 있겠네요. 지병이니까요. 시스템상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 말에 팀장은 말끝을 흐렸고 곧 대화는 형식적인 마무리로 끝이 났습니다. 회의실에서 나오는 길, 문득 복도에서 나직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나만 피곤해진다니까. 어떤 입주자가 다른 이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를 보고는 슬쩍 시선을 피하더군요. 그날 이후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라운지에서 대화를 걸던 분들이 갑자기 조용해지고 식당에서도 저와 마주치는 걸 피하는 듯한 느낌. 가벼운 인사조차 건네지 않게 된 어느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눈의 가시가 되었구나.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괜히 불편한 사람,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으로 낙인 찍힌 겁니다. 어떤 날은 복도에서 마주친 한 입주자분이 살짝 다가와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여사님, 조용히 지내세요. 이곳 밖에서 보는 거랑 달라요. 괜히 움직이면 손해보는 건 우리예요. 그분의 말투엔 무서운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어떤 경험을 통해 체득한 생존법을 알려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관리실에 건의문을 제출했습니다. 야간 간호 인력 보강, 식당 위생 점검 주기 강화, 사고 발생 시 입주자에게 정식 공지 요청. 하지만 며칠 후 돌아온 답변은 이랬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감사히 받았으며 운영 방침에 따라 검토 중입니다. 단, 개별 상황에 대한 공지 또는 의료 대응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및 계약상 범위를 넘어설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결국 벽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핑계로, 계약상 범위라는 핑계로 모든 문제들이 깔끔하게 덮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없이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어르신이 아침 운동을 나가려다 입구에서 넘어졌는데 그 장면을 직원이 보고도 그냥 지나쳤다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한 입주자가 다가가 물었지만 직원은 오히려 말했습니다. 저희 담당 구역이 아니라서요. 라운지 쪽 직원에게 말씀하세요. 저희 담당이 아닙니다.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그 사람은 알기나 할까요? 이곳에선 사람을 돌보는 마음이 아닌 매뉴얼과 권역과 책임 범위로만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누군가 넘어져도 내 담당이 아니면 모른 척, 누군가 아파도 의료기관이 아니니까 모른 척. 저는 그날 일기를 썼습니다. 이곳은 천천히 사람을 외롭게 만드는 구조야. 돈으로 마음을 살 수는 없나 보다. 침묵은 이곳에서의 생존법이 되었고 나는 점점 벽이 되어간다. 하루는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 사진 좀 보내줘. 지난번엔 라운지에서 커피 드셨다면서. 그 말에 저는 괜스레 웃으며 대답했지요. 응, 잘 지내고 있어. 커피도 잘 마시고 사람들도 좋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그날도 커피 한 잔 제대로 못 마셨고 사람들은 저를 불편한 사람으로 여기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내가 외롭다는 걸, 후회하고 있다는 걸 말하면 괜히 아이들 마음만 아프게 될 것 같아서요. 그날 밤 거울을 봤습니다. 어디에도 병이 없는 얼굴. 하지만 눈동자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왜 여기 있는 걸까? 하루는 라운지에서 신입 입주자 환영회가 열렸습니다. 입주민들 중 일부가 새로 들어온 어르신을 위해 케이크를 준비하고 조촐하게 차를 나누는 자리였지요. 새로 들어오신 분은 여든이 훌쩍 넘은 남자 어르신이었는데 처음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입주 첫날부터 사무실 직원들이 줄줄이 따라다니며 짐을 옮겨드리고 별도의 웰컴 키트를 챙겨드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르신 VIP동 입주시죠? 여기서 제일 좋은 뷰 나오는 라인이에요. 저희 센터장님이 직접 안내하셨어요. 직원들의 태도가 평소와 사뭇 달랐습니다. 뭔가 묘한 기류를 느꼈지요. 저희가 입주할 때와는 확연히 다른 대접이었어요. 그날 이후 그 어르신은 몇몇 특정 어르신들과만 어울렸고 평소 라운지에서 자주 보던 분들은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들은 말이 있었습니다. 아, 그분은 분양가 14억짜리 프리미엄 룸이래. 층도 제일 높고 발코니에 개인 온천까지 있다고 하더라고. 직원 전담도 붙고. 그 말에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실버타운인데 같은 입주자가 아닌 건가?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곳은 분명 최고급 실버타운이라 불리지만 내부는 철저하게 등급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분양가가 12억을 넘는 입주자들은 A등급, 그보다 낮은 가격대 입주자들은 B등급, 전세나 장기 임대 형태로 들어온 분들은 사실상 하위권으로 분류되었지요. 어느 날 식당 배식줄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가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나는 식당 밥이 좀 느끼해서
전담 영양사 따로 붙였어요. 따로 식단 관리하니까 몸이 훨씬 가벼워지더라고요. 전담이요? 네, 프리미엄층은 신청하면 가능해요. 단지 비용은 좀 더 들긴 하지만 뭐. 그 말에 누군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린 그냥 매번 같은 국이랑 반찬인데. 뭐 여기서도 돈이 계급을 나누네? 웃으며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그 안엔 씁쓸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설 이용에서도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프리미엄 입주자들은 헬스케어 센터나 운동실 이용 시간이 조정되거나 별도 예약 없이 우선 배정되곤 했고, 비동 입주자들 중 일부는 프로그램 신청 자체가 누락되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지요. 이제는 어르신들 사이에서 은근한 눈치 보기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몇 동이래? 저기는 8억짜리 동이라 하던데 내부는 좀 작대. 이런 말들이 라운지나 식당을 오가며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지만 누구도 그것을 잘못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곳은 원래 그런 곳이라는 식의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지요. 어느 날 식사 시간에 한 어르신이 말실수를 했습니다. 정 여사님도 A동 아니셨어요? 차림이 늘 단정하셔서. 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일반 입주자예요. 9억대였나? 기억도 잘 안 나네요. 아, 그러세요? 그 뒤로 그 어르신은 제가 말 걸어도 예전만큼 반갑게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실망이었습니다. 아니, 그보다는 허탈함이 컸습니다. 내가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아왔고, 노후에는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어 선택한 이곳이었는데, 여기서는 내 옷차림, 내 방 구조, 내 분양가가 곧 내 사람됨을 결정짓는 듯 했습니다. 얼마 전엔 딸이 오랜만에 놀러 왔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좋다. 라운지도 너무 예쁘고 정원도 고급지고. 아이 눈엔 좋아 보였나 봅니다. 그날따라 정원도 꽃이 활짝 피고 바람도 상쾌했으니까요. 하지만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에게는 걱정 안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 여긴 참 조용하고 예뻐. 하지만 돌아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사람이 아닌 분양가 숫자로 평가받는 곳에서 나는 점점 내가 아닌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루는 침대에 누워 있는데 라운지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유난히 커졌습니다. 그 안에서 나는 사람이 아닐까? 내가 들어갈 수 없는 울타리 안이 아닐까? 그 생각이 마음을 쿡 찔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습니다. 그 앞에선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늙은 뒤에도 우리는 또다시 비교당하고 서열화되어야만 할까요? 이곳에서의 하루하루는 편안함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계급의 칼날에 베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날은 천천히 아주 조용히 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식당에서도, 정원에서도, 라운지에서도. 언제부턴가 저는 말이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지요. 모두가 그렇게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누군가를 깊이 알려 하지 않았고,
서로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날씨 좋네요. 오늘 밥은 괜찮네요. 그런 말만 오고 갈 뿐이었습니다. 실버타운의 하루는 일정합니다. 7시 반 식사, 오전 10시 운동 프로그램, 3시 라운지 차 시간, 5시 저녁. 마치 병원처럼 혹은 교도소처럼 정해진 리듬 속에 맞춰 움직여야 했습니다. 처음엔 그 루틴이 참 좋았어요. 규칙적인 생활, 편안한 시설, 적당한 거리감. 그게 제가 꿈꾸던 노후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갈수록 그 고요함이 숨막히는 무게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새벽에 깼습니다. 깜깜한 방 안, 창밖은 새벽 안개로 자욱했고, 라운지 쪽에서 들려오는 음악도, 복도를 지나는 발소리도 없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 지금 혼자인가? 혹시 누가 죽었는데도 아무도 모르는 건 아닐까? 머릿속이 복잡해졌고, 괜히 불도 켜보고, 물을 마시며 진정해 보려 했지만, 그 밤, 나는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종종 같은 꿈을 꿨습니다. 라운지에 홀로 앉아있는 윤 여사님. 그분이 아무 말 없이 저를 보고 있다가 조용히 창밖으로 사라지는 꿈.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비동 끝자락, 가장 조용한 방에서 살던 속노인 어르신이 며칠째 모습을 보이지 않더니 결국 냄새가 나기 시작한 후에야 발견된 겁니다. 직원이 쓰레기 수거를 하던 중 복도에 스멀스멀 퍼진 이상한 냄새를 맡고 문을 열어보니 이미 차가운 상태로 누워 계셨다는군요. 그 소식을 들은 날 저는 구토를 참아야 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죽을 수 있나요? 누구 하나 그분의 안부를 묻지 않았다는 게 며칠간 아무도 그 방 앞을 지나다가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더 슬픈 건 그것조차도 잠깐의 이야기로만 흘러갔다는 겁니다. 속노인 어르신 돌아가셨대요. 아이고 혼자 사셨으니 뭐. 그래도 조용히 가셨다니까 다행이네. 라운지에서 오가는 그 몇 마디에 한 사람의 죽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건 이상한 겁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 슬픔을 느끼지 않도록 마음을 단단히 걸어 잠갔다는 건 이미 여기가 공동체가 아니라는 뜻 아닐까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불을 끄면 속노인 어르신의 방 앞 복도가 자꾸 떠올랐고, 불을 켜면 윤 여사님의 쓸쓸한 미소가 겹쳐 보였습니다. 나는 괜찮은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책장 사이에 끼워져 있던 작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속노인 어르신의 것이었습니다. 정리하다 흘린 모양인지 책장 구석에 숨어 있다가 저한테 들킨 거죠.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펼쳐봐도 되는 건지. 하지만 그 노트는 말 그대로 하소연이었습니다. 여긴 너무 조용하다. 너무 조용하다.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다. 라운지에서 누가 내 옆에 앉아주기만 해도 감사한데 다들 나를 피한다. 나는 그냥 사라지고 싶은 기분이다. 그 글을 읽고 저는 울었습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속노인 어르신은 그저 누군가 나를 봐주었으면 바랐던 분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시선, 한마디의 말. 그걸 바랐던 분이었고, 그것조차 받지 못한 채 조용히 떠나신 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구나. 노년의 품격이란 건 이런 게 아닙니다. 고급 식사도, 멋진 인테리어도, 커다란 침대도 사람의 온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곳은 그걸 잊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곳에서 조금씩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송노인 어르신의 노트를 읽고 난 그날, 저는 방 안 작은 탁자 앞에 앉아 꽤 오랜 시간 펜을 들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써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가슴이 먹먹해서 단어 하나 꺼내는데도 힘이 들었지요. 그러다 겨우 한 줄을 써내려갔습니다. 이곳에선 사람이 사라져도 아무도 몰라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한 줄이 내가 이곳에서 겪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딸이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늘처럼 밝은 목소리였지요. 엄마, 요즘은 어때? 좀 지내볼 만해? 응, 그렇지. 근데, 얘야. 네, 엄마, 말씀하세요. 나, 여길 나가고 싶어. 순간, 전화기 너머로 조용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딸은 한참을 말이 없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그냥 내가 생각했던 노후가 이런 게 아니었나 봐. 사람도 많고 시설도 좋은데 이상하게 마음이 더 허전하고 더 무거워. 하루하루가 너무 조용하고 무서워. 말을 하다 보니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사람이 옆에 있어도 없는 것 같아. 살아 있어도 잊힌 기분이야. 딸은 숨을 들이쉬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를 좋은 곳에 보내드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었네요. 아니야, 너희는 잘했지. 고맙지. 근데 나 이제 사람 냄새 나는 데서 살고 싶어. 누가 아프면 달려가서 물 한 잔 건네고 같이 밥 끓이고 반찬 나누는 그런 곳. 그런 게 그리워. 그 말에 딸은 곧장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 나랑 같이 살아요. 우리 조금 불편하더라도 같이 지내요. 아니다. 같이 살면 너 힘들어져. 그냥 근처 전원마을 같은 데서 작은 집 하나 얻고 네가 가끔 들러주면 그걸로 충분해. 딸은 끝내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일이 빨리 진행됐습니다. 딸과 아들은 저보다 더 서둘렀습니다. 근처 시외곽의 조용한 동네, 작은 정원이 딸린 단독주택 하나를 임대했고 냉장고며 가전제품까지 알아서 옮겨다 주었습니다. 엄마, 우리 주말마다 돌아가면서 올게요. 같이 살진 못해도 엄마 혼자 안 둬요. 내가 김치도 담가다 줄게요. 아들이랑 애들도 놀러 갈 거고. 괜찮다. 나는 그저 여기보다 따뜻한 사람들과 얼굴만 보고 지내도 괜찮아. 짐을 싸던 날 실버타운 방에 햇살이 들이쳤습니다. 어쩌면 다른 누군가는 이 햇살에 포근함을 느낄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저는 미련이 없었습니다. 이곳에 남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퇴실 절차를 밟는 동안 직원 한 명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불편하셨던 점이 있으셨나요? 갑작스럽게 퇴실하신다 하셔서.
저는 잠시 고민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너무 조용하더군요. 너무 사람답지 않게 조용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방을 비우고 조용히 그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10억짜리 실버타운. 내 생의 마지막을 맡기려 했던 공간. 하지만 결국 나는 그곳에서 점점 죽어가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야 알게 되었지요. 지금은요, 제 작은 집에서 아침마다 정원을 쓸고 이웃과 안부를 나누며 삽니다. 동네 슈퍼에 가면 아이고 정 여사님, 오늘은 두부요? 하고 인사해주는 가게 아저씨도 있고요. 매주 수요일이면 맞은편 박 여사님이 된장찌개 끓여서 같이 밥 먹자고 부르십니다. 어느 날은 제가 먼저 오이무침을 해서 건네기도 하고요. 전화기 옆에는 딸과 손주의 사진이 있고 창가에는 매일 물 주는 화분이 있습니다. 라운지도 고급 식당도 14억짜리 뷰도 없지만 여긴 내가 살아있는 기분이 드는 곳입니다. 저는 요즘 일기를 다시 씁니다. 윤 여사님과 속노인 어르신을 생각하며 가끔은 눈물이 맺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쓸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이곳에 살고 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혹시라도 저와 같은 실수를 하실 분들이 계실까 봐서입니다. 노후는 화려한 시설이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비싼 분양가를 내고 들어간 곳이라도 사람의 마음이 없으면 그곳은 고급스러운 감옥일 뿐이에요. 실버타운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설보다 중요한 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서로를 돌보려는 따뜻함이 있는지, 진정한 공동체 의식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세요. 그리고 자녀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을 좋은 곳에 모시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건 부모님이 외롭지 않게 해드리는 거예요. 가끔씩이라도 안부를 묻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떤 시설보다 소중합니다. 노후란 고급스러운 공간이 아니라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곁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노인은 누군가의 짐이 아니라 함께 나눌 삶의 이야기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 들수록 사람 냄새 나는 삶을 원합니다. 진짜 품격은 침묵 속에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따뜻한 한마디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사는 이 작은 집에서 저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노후의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소중한 건 나를 기억해주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그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더 큰 행운이 찾아오실 거예요. 감사합니다.